이리노브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6월 첫째 주 로마연 팩트 일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네. 트레이드 위크엔 아니죠? 트레이드 위크 아닙니까? 트레이드 위크 그쵸. 네. 지금 한 건의 대형 트레이드가 네. 성사가 됐고 또 한 건의 트레이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이동환 기자가 또 잘 이렇게 또 해서 좀 해왔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DB하고 전자랜드 대형 뭐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를 했고 뭐 여기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의 트레이드 KCC와 현대모비스 2대2 트레이드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KCC와 현대모비스 간의 어떤 트레이드도 있을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일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또 이제 다른 팀들의 어떤 동향이나 어떤 외국 선수 관련 상황까지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상욱님이 모상욱님 또 저희 자매품이죠. 그렇죠. 네. 정말 꾸준히 질문 남겨주시는. 그렇죠. 예. 두경민, 박찬희, 강성재 트레이드 배경 알고 싶어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요. 예. 모니카님이 DB 분위기를 뒤흔들 만한 게 뭔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요거였습니다. 이도혁 기자가 한 3주 전에 이미 한번 얘기를 언급을 한번 하셨죠, 그냥 미리. 짧게 뭐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네. 예. 그거도 왜 그랬는지 이제 나중에 또 말씀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준성빵님이 프로농구는 단연도 계약이 안 돼서 매년 연봉 협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종규 선수도 첫 해 12억이고 다음에 7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갭이 심하면 몇 년에 얼마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인센티브 비율은 거기에 뭐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예. 우리 또 설명 귀요미 출동.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KBL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뭐 4년에 80억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80억이 4년에 받는 어떤 총액이죠. 이게 왜냐면 거기는 단연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그 계약 기간에 어떤 연봉이 다 정해져 있는 보장되어 있는 구조인데 KBL은 독특합니다. 단년 계약 구조. 일단 첫 해 연봉만 먼저 협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후에 어떤 경기력이나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 기록에 의해서 또 조정이 가능한 구조인데 KBL의 특징이라고 봐야겠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KBL도 단연 계약이 있었었죠. 뭐 예전에 있었죠. 4년에 뭐 50억, 4년에 뭐 40억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면 이제 폐가 더 많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FA 먹튀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FA에서 시장 경쟁이 너무 심화되면서 이제 구단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FA 단년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보장 그 금액을 갖다 없애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도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센티브는 뭐 다양합니다. 조건은 뭐 경기 수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여기 기록. 예.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랬는데 허일영 선수 같은 경우에 단년 계약이긴 한데 3년 보장은 받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예를 들어서 베테랑 선수 같으면은 그 FA 그 3년 만에 계약을 받았다면 3년 계약 동안에는 그 팀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봉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죠. 연봉은 물론 조정을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어쨌든 소속감이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인센티브 조건에는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수가 굉장히 또 그렇죠. 왜냐하면 출전 시간은 건강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팀 성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은 뭐 이런 거 있는 경우도 있고 기록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제 웬만하면 또 팀에서 좀 선수들이 좀 챙겨가기 쉽게 좀 쉽게 좀 해주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만약에 이동환 기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볼만 있었어요. 에어볼만 있다가 이제 1위 농구에 왔어. 그래서 이제 잡잖아요. FA 아니에요. FA인데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으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오죠. 1년에 1억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 그러면 1년 1억인데 8천만 원에 2천만 원을 하자. 근데 요거는 이제 따먹기 쉽게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번 짜장면 사주기. 그리고 5회 핫도그 제공. 그렇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이제 경기수 또는 이제 출전 경기수에 뭐 이런 경우 있어요. FA가 딱 됐을 때 그 따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평균 득점 5점 이상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건들을 한 4-5개를 거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는 뭐 핫도그나 짜장면이 안 넘어갑니다. 하나만 드세요. 몸값이 비싸졌어요. 이제는 곱창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단에서도 막 이 인센티브가 말이 인센티브지 이걸 막 너무 어렵게 설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FA 첫 시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편하게 인센티브를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이 판의 어떤 관례.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좀 이제 좀 빡세게 들어가죠. 이렇게. 예.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에 DB하고 전자랜드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DB와 전자랜드 대형 트레이드 있으면서 팀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KBL 지형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빅딜이었고 또 유도현 기자가 가장 먼저 보도를 또 내면서 네. 이게 이제 오후에 또 구단 발표를 통해서 또 알려졌는데 네. 자, DB에서는 두경민이 가고요. 전자랜드에서는 강상재와 박찬희가 갑니다. 이렇게 맞교환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트레이드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트레이드가 되는 그 이전에 사실은 많은 이제 소문들이 있었었죠. 삼각 트레이드다, 강상재가 아니라 정효군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3주 전에 말씀 갖다 드렸을 때 이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이제 동의가 된 상태. 였었고 그때는 이제 몇몇 분들만 알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랜드 인수 기업이 나타나고 그 인수 기업이 동의를 해야 이 부분이 성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일단은 합의는 했지만 그렇게 됐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자랜드가 포워드 진입 포화 좀 상태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효근, 강상재, 이대현 있고 이대현이 잘 컸고 정효근 있고 그래서 강상재는 이제 12월 달에 구대에서 제대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합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상재 매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매물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몇몇 구단들이 이제 빅맨들이 좀 필요한 그런 구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구단들이 문의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 KCC 이쪽하고 이제 그 협상 카드를 맞춰봤죠. 맞춰봤고 전자랜드도 거기서 이제 골라먹지미 베스킨 라빈스처럼 이렇게 어떤 카드로 이렇게 할까 했었고 또 전자랜드는 또 박찬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했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DB하고 어떤 이득 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DB 같은 경우에도 허웅하고 두경민이 FA로 내신되면 풀리는데 그쵸. 두 명을 도저히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김종규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그러면 한 명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냥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축구처럼 재계약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원을 갖다 보강할 것인가. 그쵸. 여기에서 DB하고 전자랜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DB 같은 경우는 박찬희와 강상재가 합류하면서 사실 DB의 지난 시즌부터 계속된 고민거리 이 포워드 라인 빅맨 라인의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백업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뎁스가 얕아서 지난 시즌 중 같은 경우는 김종규 부상 이슈라든지 그리고 윤호영이 또 허리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대체 자원 든든한 대체 자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로스터를 꾸려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강상재가 옴으로써 설사 윤호영이나 김종규가 또 이제 잔부상을 앓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진짜 보험이 마련됐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트레이드 배경인 거죠. 첫 번째는 두경민이나 호응을 같이 잡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 여기에서 이제 전력 보강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업 자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는데 강상재, 박찬희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성범 감독이 잘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 섰었고 또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전자랜드가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포워드진은 괜찮은데 어떤 승부처에서 어떤 해결사 이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 이제 외국인 선수로 메워 보려고 하니까 이제 정통 센터가 없어지면서 골 밑에 어떤 허전함이 생기는 거고 그 부분을 갖다가 메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적격한 카드가 두경민이었다. 그리고 물론 FA니까 좀 있으면 FA니까 1년 뒤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토론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와이 레너드.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랜드는 여기에서 이제 전자랜드 인수 기업이 있을 테고 그 인수 기업은 두경민을 그럼 FA 쓰고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되게 흥미롭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랜드는 두경민과의 어떤 장기 동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1년의 어떤 또 시즌을 되게 또 재밌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DB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의 전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이너스 같긴 해요. 왜냐면 강상재가 12월에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이동혁 기자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상무에서 돌아온 선수가 그 시즌에 또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이유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DB는 강상재는 계약 기간이 더 남아 있고 이 선수는 지금도 국가대표 같이 합류했을 정도로 굉장히 기량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또 DB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두경민, 김낙현 공존이나 어떤 위력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김낙현 선수 수비가 조금 약하다고 그러지만 공격에서 의존도를 줄여버리고. 네, 아니 갑자기 재밌는 멘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트레이드 성사되고 네. 이제 제가 모 선수랑 모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섭네요. 근데 너무 꼬꼬마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얘기할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 조합이든 무조건 이제 약점은 생겨요. 그쵸. 예, 그 부분이 좀 약점이긴 한데. 예. 아 그러네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상대 팀이 가지는 부담감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소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을 때는 두겸민, 김낙현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큰 선수를 갖다 붙여서 막는다고 하면 한쪽에서 터지는 거고 또 그렇죠. 미스매치 활용을 이쪽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볼 때는 그 뭐 1대1 공격력 거기에 따른 이제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공격과 수비에서 그렇게 큰 허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장이 조금 적기 때문에 거기서 미스매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냥 흐름상 뭐 뚝뚝 끊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걸 약점을 해서 공략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과연 그 메인스트림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확실한 건 하나. 자, 두경민, 김낙현, 전현우가 같이 있다. 네. 이 팀의 3점 라인은 제가 봤을 때 전현우만 만약에 이번 시즌 막판부터 보여준 폼을 유지하면은 KBL 원탑입니다. 이 3점 라인은 진짜 폭발력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김낙현, 두경민은 컨디션 좋은 날이면 3점 5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죠. 그것도 그냥 스크린 받아 그냥 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가 얼마나 붙어있든 자기 리듬 안 흐트러뜨리고 넣을 수 있고 전현우도 폭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화력 자체는 최강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누누이 지적해온 김낙현의 어떤 공격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두경민이 볼음반 도와주고 캐치앤슛 도와주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건 뭐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서로 강점은 같이 가져가고 서로 이제 불안한 부분을 같이 서로 메워줄 수 있는 뭐 시너지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정규리그 같으면은 이 두 선수를 돌아가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1쿼터, 2쿼터, 3쿼터 나누고 4쿼터 중반까지 나누고 4쿼터 막판에 둘이 같이 쓰면 되고 또 이거를 이제 정규리그 때 그렇게 쓰다가 플레이오프 때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자랜드가 굉장히 좀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트레이드에서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러면 두경민이냐 호응이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두경민이 아무래도 시장 가치가 조금 더 크다. 그냥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폭발력이 있는 게 물론 뭐 호응도 괜찮지만 두경민이 더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트레이드 카드로서는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DB도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상재나 박찬희 이런 그 빅맨들 갖다 데리고 오고 두경민이 FA로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이런 부분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땐 두경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두 번째는 허웅이 또 인기 요소도 있어요. 티켓 파워가 상당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허웅을 갖다 내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한간에는 뭐 두경민하고 DB하고의 어떤 그 갈등 요소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확인이 안 됩니다. 예. 말씀대로 그런 루머가 도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단과 두경민의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저도 들은 바이긴 한데 두경민 선수는 이제 트레이드에 대한 소문이 하도 파다하게 돌다 보니까 그렇죠. 미리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네. 저기 말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뭐 호응도 좋고 두경민 선수도 좋은데 이 두경민을 내놨을 때 어떤 그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런트하고 같이 응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이제 뭐 루머가 예를 들어서 뭐 두경민하고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경민 선수도 터질 게 터졌다는 식으로 주변의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인지가 되는 분위기였던 걸로 같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길었어서 그렇죠. 이게, 예. 그게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전자랜드에서 인수하는 기업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인수 기업이 사실 지금 이제 좀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되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거의 실무진입상이 막판까지 왔고 거의 90% 이상 지금 성사 단계 직전까지 왔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지만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KBL 쪽에 이 지금 트레이드도 그 인수 기업이 알고 있고 그거를 감독
감독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소통이 이미 된 상태군요. 그렇죠. 인수기업과. 예.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가 사실은 완벽하게 성사가 되려면 인수가 되고 그 인수 기업이 더 허락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미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소통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도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원했었고, 뭐 이상범 감독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은 이제 그런 트레이드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박찬희와 허웅의 조합,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이영호라든지 어떤 루키급, 지난 시즌에 합류한 루키급 가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포워드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나카무라 타이치라든지, 그러니까 타이치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워낙 일본에서도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도 DB와 함께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능은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합도 되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DB의 어떤 그 속사정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김현호 선수가 사실은 가드 쪽에서 만약에 두경민이 없다 그러면 뭔가 메인 볼 핸들러를 할 수 있으면서 10에서 15분 정도는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김현호 선수 아킬레스건이 지금 둘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태,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현호 선수가 재기량을 발휘하기까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럼 코어를 누구를 잡을 거지? 물론 뭐 허웅인데, 그리고 또 어떤 중심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를 박찬희로 잡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상범 감독이 사실은 KGC 있을 때 박찬희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DB는 지금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박찬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 뭐 속공이라든가 트랜지션, 그리고 김정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사실은 발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못 뛰었는데 올 시즌은 좀 많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박찬희의 어떤 그런 그 위치 선정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고, 그래서 뭐 이 트레이드 이후에 또 다른 트레이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루머도 듣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그렇죠. 확실히 아니고. 예. 그래서 박찬희는 아마 DB의 로테이션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우라든가 또는 이준이라든가, 그리고 뭐 허웅은 허웅대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타이치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박찬희가 지금 DB에서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체크 상황이고. 그렇죠. 강상재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규 선수하고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상범 감독 플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김정규의 백업은 김철옥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윤호영이 이제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죠. 윤호영 선수가 사실은 허리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풀 시즌을 이제 안정적으로 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자리를 제가 볼 때는 강상재로 메우고 거기 윤호영과 같이 돌리는데, 강상재가 메인이고 윤호영이 백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상재 같은 경우는 3.5번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김정규하고 포지션 어떤 중복이 좀 많이 덜해지겠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게 물론 중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가 오게 되면서 DB가 약점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백업 자원의 빈약함. 지난 시즌에 이상범 감독이 백업 자원이 많이 부족했고 이 부분을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을 보충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런 그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DB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규가 사실 이번 시즌에는 어떤 이제 족저근막염, 이제 뒤꿈치 쪽에 어떤 부상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김종규에게 이상범 감독이 좀 의도적으로 좀 외곽에서 슛을 던지라고 주문을 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건강을 되찾으면은 다음 시즌에는 김종규 조금 더 다시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그려보는 그림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상재와 함께 코트에 선다, 만약에 로테이션을 돌다가 그랬을 경우에 어떤 두 선수의 스페이싱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그리고 김정규 선수가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트랜지션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김종규의 어떤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박찬희가 패싱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공 처리 능력도 지금 뭐 여전히 뭐 리그 탑급 수준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 그리고 수비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다 많이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DB는 뭐 단기적으로 두경민이 없다라는 건 분명히 대체 불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DB가 어떤 팀의 체질을 지난 시즌 좀 망가지려고 했던 그런 체질을 다시 고추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경민, 김낙현 백코트 자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전자랜드가 부족했던 그 클러치 해결사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랜드가 지금 인수 기업이 아마 나타날 것 같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전력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자랜드도 이 트레이드는 윈이고 DB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수 첫 해에 또 더 성적을 내면 어떤 여러 가지로 또 모양새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림도 되게 좋죠. 마케팅도 열풍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죠. DB하고 전자랜드의 어떤 그 2대1 트레이드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뭐 DB와 전자랜드의 나머지 부분들 뭐 외국 선수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또 캐시쇼 현대모비스 2대1 트레이드 이전에 오리온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직 뭐 이제 6월 중순에 재소집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국내 선수들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허일영 선수 나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외국 선수진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온은 사실 지난 시즌에 1옵션 외국인 선수가 없어서 너무 좀 고민이 많았었죠. 1옵션 외국인 선수가 민폐였어. 그렇죠. 잘안 좀 위디 윌리엄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옵션 디딜 로슨 선수가 잘해주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딜레마가 생긴 게 그러면 디딜 로슨하고 계약을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옵션 외국인 선수를 새롭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뭐 기존에 있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 그 새롭게 알아볼 수 있는 선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선수의 어떤 기량에 따라서 디드릭 로슨 선수하고 재계약이 좀 달려 있긴 하다. 그러니까 디드릭 로슨은 사실 1옵션으로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2옵션은 최고인데. 그렇죠. 근데 2옵션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의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옵션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에 따라 가지고 로슨의 어떤 재계약 여부가 좀 달려 있고 지금 로슨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팀들도 좀 노리고 있는 팀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시즌 중부터 수도권의 한 팀이 또 이 선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어떤 루머가 좀 화나게 퍼졌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보면서 또 로슨 영입 경제 이거도 좀 지켜볼 대목이고 만약에 로슨이 뭐 이제 그 팀으로 다른 팀으로 간다면은 또 오리온도 외국 선수를 아예 새로 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되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강훈준 감독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현장에 없으니까 몸은 편한데 사실은 머리가 되게 아픈 그렇죠. 분위기다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뛰었던 2옵션 외국인 선수 중에 지금 재계약이 지금 유력한 선수 4명인데 일단 로슨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녹스. 그쵸. 녹스 있고 그다음에 라타윌스 윌리엄스. 그쵸. 그리고 우리 또 리온 윌리엄스.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4명이 또 어떤 팀에서 어떤 유니폼을 입을까 이 부분은 갖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슨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지금 한 5대5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오리온은 지금 이종현 선수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허일영 선수가 만약에 나가게 되고 여기에 뭐 오용준이나 이정재가 있긴 하지만 이종현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승현 선수의 어떤 활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오리온이 좀 더 트랜지션을 갈 것인가 아니면 셋 오펜스 위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종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비시즌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호준 감독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건 좀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현 선수가 올 비시즌 때 이제 시험 때 좀 진정한 시험 때가 좀 올라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종현 선수 잘해서 정말 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KCC하고 현대모비스도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KCC는 박지현 선수가 영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리온에서 FA가 됐는데 사실은 별다른 제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과정에서 KCC가 또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추가 영입에 성공했어요. 가드진을 또 보강했죠, KCC가. 그렇습니다.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농 재계약 협상 상황이 있는데 뭐 KT가 현농을 그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고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농하고 재계약이 뭐 좀 따져봐야 될 변수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걸리는 게 이제 뭘로 좀 알려졌냐면 이 돈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KBL이 다음 시즌부터 셀러리 캡이 바뀌었죠. 외국 선수 셀러리 캡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올랐는데 또 이제 세금은 세전 금액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가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는 상태.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구단들이 지금 외국 선수들을 이제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이슈인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10%를 올려줘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면은 근데 10% 올려줘도 이게 90만 달러가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계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실수령액이 적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외국 선수들 재계약 고민하는 팀들의 고민거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KBL이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외국인 선수 들어올 때 좋았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쵸. 두 번째는 세후 계약이기 때문에. 세후 계약이기 때문에 다 알짜다, 다 내 거다. 그죠. 다 본인들의 돈.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션농이 일본 B리그로부터 오퍼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한 80만 달러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금액이 들어온 거죠.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머니 싸움에서 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션농과의 어떤 재계약이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난항이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현대모비스도 이게 조금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이상한 거라죠. 너무 좀 미안합니다. 사고를 많이.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건 뭐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다른 이제 외국 선수들을 좀 물색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는 당연히 뭐 KBL 경력자들 포함해서 여러 선수를 이제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코칭 스태프가. 그래서 뭐 요거는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전주범 선수하고 5년에 1억 5천에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를 중심으로 KCC하고 이제 사인앤 트레이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KCC하고 현대모비스 쪽에서 6월 2일 날 네.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두 구단 쪽에서 양해를 좀 구해왔던 게 뭐냐면 KC 쪽에서 양해를 구했던 게 뭐냐면 이 두 선수한테 직접 일단은 좀 말을 갖다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만 좀 달라 그래서 일단 두 선수는 제가 말씀을 갖다 안 드릴게요. 근데 1대2 트레이드가 있다라는 거 사인앤 트레이드로. 그래서 전준범 선수 지금 5년에 1억 5천 FA 계약은 했지만 다시 KCC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두 명의 선수가 오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현대모비스로 오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그렇고 전준범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 가치가 낮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타구단들이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사인앤 트레이드를 뭐 사실 이도혁 기자가 지지난주부터 이미 좀 사인앤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대모비스가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또 구단들의 반응이 좀 냉담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또 전준범 선수는 이제 좀 새로운 구단에서 조금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구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모비스 구단도 좀 선수의 뜻을 좀 생각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트레이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현대모비스하고 전주범 선수가 어떤 그 재계약을 할 때 어떤 난항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인앤 트레이드로 이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2주 전에 제가 뭐 사인앤 트레이드 얘기를 갖다 했을 때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현대모비스나 KCC가 설마 될까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된 상태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